클래식과 과학, 식빵과 고추장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지구에서 해왕성만큼 아주 거리가 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 클래식 음악을 과학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궁금하시죠?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일단 음악하고 과학 일단은 말한 것처럼 잘 그렇게 선뜻 연결이 안 돼요. 전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주제죠. 네. 근데 그거 오늘 또 과학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더욱더 궁금한데 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뭐 박쥐 이야기도 전해드리고요. 면역력 이야기도 좀 하고 뭐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 주는 조금 다른 분위기네요. 음악 이야기라니까. 그렇죠. 우선 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요즘 실내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여러모로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악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빅데이터로 새롭게 분석을 해본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 클래식 음악사의 어떤 대표적인 작곡가 하면 우선 현지 아나운서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뭐 쇼팽 등등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떠오르죠. 그렇죠. 저도 비슷비슷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익숙한 작곡가 하면 역시 좀 베토벤이 가장 좀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는 좀 그 얼굴이 딱 떠오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구나 당연히 베토벤, 뭐 혹은 모차르트 이렇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던 이런 사실들을 실제로 정말 이런 작곡가들이 그 시대에 영향력을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가, 어느 작곡가가 가장 그런 영향력이 큰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네. 1700년에서 1900년 사이 19명의 작곡가, 방금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네. 유명한 작곡가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 19명의 작곡가의 곡 900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베토벤이 꼽혔습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서도 베토벤이 으뜸으로 지금 꼽혔다는 네. 건데요. 네, 베토벤의 영향력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얘기인 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좀 입증한 걸까요? 네, 우선 이 악보를 보면 동시에 연주되는 음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칠 때 보통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함께 동시에 누르는 그런 음이 있는데 그거를 네. 이제 코드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코드워드를 두고 이제 음악을 나누는 최소 단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900개의 곡에 있는 코드워드를 다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900개 곡에 있는 코드워드라고 하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을 텐데 그 수많은 코드워드들이 각각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혹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이 네트워크 과학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토벤의 곡에서 발견되는 어떤 코드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코드워드가 후대 여러 작곡가의 곡에서도 발견이 되는지 아니면 베토벤이 만든 이 코드워드가 어떤 다른 작곡가의 코드워드와 비슷한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 코드워드, 그러니까 베토벤이 만든 코드워드가 가장 다른 작곡가들에게도 많이 쓰였다. 즉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어요. 코드워드.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얼마나 반복되고 후대의 다른 음악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살펴봤더니 베토벤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베토벤은 이런 새로운 코드워드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베토벤이 만든 코드워드가 다른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은 베토벤이 태어나서 작곡하고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이 1등으로 딱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음악사에서 고전기에서 낭만기로 전환되는 그 시점과 딱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베토벤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음악사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과학적으로도 한번 입증을 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음악사에서 이때 베토벤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그냥 역사적으로 외워왔던. 뭐 평론가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외운 거를 과학적으로도 분석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흔히 베토벤을 두고 뭐 천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으니까 맞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얼굴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라고 했지만 그 청각장애라는 게 그 작품 속에서도 좀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네. 작곡가에게는 사실 소리를 듣지 않고 뭔가를 만든다는 게 정말 치명적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사실 베토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코드워드를 만들었을까? 뭐 이거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새로운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그저 새롭기만 하다면 이렇게 후대에 많은 작곡가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 새로운 것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니까 좋으면서도 새로운 이 두 가지 모두 요소를 충족한 정말 대단한 작곡가라는 것이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더 입증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과거에 많은 작곡가들이 베토벤의 작품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코드워드를 예를 들어서 따라한 거라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많은 작품들 속에서 우연에 이렇게 발견이 된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또 베토벤의 교향곡이 전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기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좋은 뭐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라는 의미겠죠. 네. 또 이렇게 영향력 측면에서 작곡가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또 창의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작곡가가 가장 창의적인 코드워드를 만들었느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창조해냈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창의성이 높은 작곡가는 러시아 출신의 라흐마니노프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흐마니노프 이름은 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좀 재밌는 점이 발견됩니다. 라흐마니노프가 후기 낭만파 인물이라는 점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후대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쉽진 않잖아요. 이미 네. 앞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라흐마니노프는 후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덕분에 또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창작의 고통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새로운 걸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도 무슨 뭐 개편을 한다거나 새로운 코너를 만든다던가 이러면 정말 힘들죠. 이거를 뭐 왠지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고 막 이래서 이거 맞아요. 코너 제목 하나 짓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네. 지금 뭐 베토벤 얘기, 라흐마니노프 얘기 들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위해 노력했을지 좀 분석 내용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음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니까요. 그동안은 음악 미술하면 그냥 느끼고 그렇죠. 그냥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맞는 거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과학적으로 또 색다른데요. 네. 이런 과학적인 분석이 또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드는 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인공지능이 보통 할 수 없는 일, 좀 상대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대표적인 걸로 인간의 창의력이 필요한 일들, 뭐 특히 뭐 예술 분야 이런 것들을 꼽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작곡 분야에서 좀 가장 활발하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창작물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를 평가하는 건 사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 창작물의 가치 평가를 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예술 작품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분석법을 활용하면 사람이 만든 것과 인공지능이 만든 것의 어떤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인공 창작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이 인공지능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사람이 하는 걸 뛰어넘는 그런 네. 더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술 분야만큼은 네.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 인간이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저도 좀 같은 마음인데요. 정말 인간에게서 나온 그런 독특한 예술 작품의 어떤 창의력
에서 발산된 그런 수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이런 감동과 영향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소식도 그렇고 예술 작품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감동과 영향력이 과연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가능할까?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고 또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 주도 국내 과학계에서 좀 의미 있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해봤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위성 천리안 2 비호가 내일 발사됩니다. 천리안 2호. 좀 사실 천리안이란 말은 좀 들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 비호, 그러니까 뭔가 지금 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위성인 건 거죠? 네, 우선 천리안 2 비호는 여러 가지 임무를 지녔는데요. 우선 핵심은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일입니다. 뭐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거나 20가지가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네. 미세먼지가 정말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잖아요. 뭐 이 문제를 두고 중국 영향이다 아니다, 뭐 이게 어디서 유입이 됐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이 천리안 2 비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기 환경 관측 기능이 탑재된 정지 궤도 위성이 발사되는 건 이번이 세계 최초고요. 이 밖에도 뭐 적조나 녹조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임무도 맡게 됩니다. 근데 정지 궤도 위성이 발사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정지 궤도 위성이 어떤 말인가요? 네. 우선 이 정지 궤도 위성은 쉽게 말해서 마치 고정된 것처럼 24시간 같은 곳을 관측하는 그런 위성을 말하는데요. 이 천리안 2 비호는 적도 상공 36,000km 고도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를 24시간 관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천리안 2 비호의 또 관측 성능도 참 좋아졌는데요. 녹조나 적조의 이동을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된 관측 정확도를 지녀서 적조, 녹조 피해를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천리안 2비호의 발사가 설계와 조립, 뭐 시험까지 모두 다 우리 기술로 수행됐다는 점에서 또 그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천리안 2비호에 앞서 쌍둥이 위성이라고 불렸던 이 천리안 2A호도 2018년 말에 성공적으로 이미 우주로 발사가 됐어요. 네. 천리안 2A호는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이 한반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위성이고요. 네. 이번에 천리안 2비호가 발사되면 이 두 위성이 나란히 위치하면서 한반도 상공을 관측하게 됩니다. 네, 여러모로 또 기특한 그런 녀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위성 개발 기술 수준이 정말 이제 많이 향상됐네요. 다 우리 기술로만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내일 발사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지금쯤 발사 준비가 한창이겠네요. 그렇죠. 이미 이제 발사대로 이동을 했고요. 날씨 상황을 살펴가면서 예정된 시각에 발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날씨에 문제가 없어서 우선 예정대로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 18분에 발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각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사되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천리안 2비호는 프랑스령 기아나, 남미에 있는 기아나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지금 현재 발사 준비를 모두 끝마친 상황입니다. 네, 요것도 YTN 뉴스에서 생중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뉴스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오전 7시 18분 발사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날씨 상황에 큰 변수만 없다면 뭐 안방에서 천리안 2비호가 또 발사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제 또 우리 기술로 다 만들어진 위성이 발사가 되는 거니까 좀 뭔가 그 카운트다운 할 때 항상 보면 좀 뭔가 긴장되죠. 그렇죠. 네, 뿌듯하고 저게 잘 우리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잘 올라가려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모쪼록 성공적으로 잘 발사돼서 우리 또 대한민국 대기 해양 환경을 잘 감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